예. 연교사 2주 만에 만났네. 네, 2주 만에 뵀네요. 2주. 아 근데 엄청 추운데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이거 짊어지고. 아우 죽을 뻔했어요. 고생 많이 했겠네요. 아 저번 주 죽을 뻔했어요. 저번 주가 유난히 추웠다. 네, 영하 10도 다 넘어가고 청송 갔다 안동 갔다가 전북 어디 갔다 그랬는데 너무 청송 쪽이 만만치 않게 추워요. 아유 거기 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경북 교도소 있는데 경북 제일교도소 있는데. 야야야. 거기 가서 시베리아 경험하겠네요. 그 내려서 걷는 게 한참이었던 예, 거. 예. 전북 어디 강의했어요? 저기 체육교사 연수했죠. 체육교사 연수. 네, 근데 그 추운 데서 하나? 이 지역별로 해요. 그러니까 경북이 원체커 갖고 경주에 한 번 하고 구미에서 한 번 하고 청송에서 한 번 하고. 아 근데 청송 그 추운 데를 또 하필이면 그 저번 주 제일 그렇게 추울지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학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체온계가 뭐 영하 10한 6, 7도 뜨니까. 근데 그렇게 추울 때 가면 강의료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아요. 보온비 약간 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줬어요? 청송 얘기하니까 청송은 그 우리 범죄하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형사들은 청송 그러면 좋은 느낌 별로 없어요. 중교도도 1, 2, 3 청송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그런데 그 교도소가 옛날에 청송 감호소로 시작을 했잖아요 원래가. 네. 사회보호법 있을 때는 2차로 가는 애들 강력범들 전부 다 집합하는 청송과 감호소였잖아. 근데 이제 참고로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그 청송군이 교정도시 선언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교도소가 있다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경북 제1교도소인가 그렇죠 지금. 네, 1, 2 다 있죠. 1, 2교도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제 추정식으로 몇백억 정도는 지역에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식자재 다 납품 받죠. 아 그렇지. 교도소. 예, 부자재 납품 받죠. 또 거기 교정 공무원들 다 거기서 출퇴근 하시잖아요. 소비도 하시죠. 학교도 아이들 다니고 그러니까 그 아예 그 청송이 인구도 너무 줄고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아예 우리 교정도시 하겠다. 그래서 뭐 향후에 혹시라도 또 교정 시설 짓기 어려운 데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까지 선언하셨거든요. 거기다 하겠다. 네, 미국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예. 아니 뭐 또 완벽하게 시스템만 관리한다면 뭐 별 문제 아 없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에도 그런 데 많은데요. 뭐. 아까 예. 담배 한 대 피면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청송에서 악몽이 있어 악몽. 네, 도망가실 때문에 이제 그놈이 그날 청송에서 나오는 날이야.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출소하는 날. 네. 원래 대체로 밤 12시 이후에 내보내서 아침 새벽 한 5시 정도에 내보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 둘이서 형사 둘이 우리 고참하고 둘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나오는 걸 바로 또 다시 따는 거야. 네.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서 퍽치기 한 놈인데 네. 그 놈이야. 거기 들어가 나올 놈이.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그거 이제 다시 땄어. 이제 여제 같은 거네. 여제가. 어떻게 보면 그날 나오는 놈을 다시 따는 거니까. 그 검거를 했는데 데리고 오다가 우당탕탕 뛰는 바람에 산으로 뛴 거야. 아유 어떻게? 그 산으로 쫓아 올라가는데 우리 고참 완전히 퍼졌고. 못 올라가시고. 나는 힘들잖아. 그거 놓치면 끝나니까 죽기 살기로 쫓아 나중에. 그럼 꼬리만 안 놓치고 그 네 발로 더 올라갔는데 결국 그놈이 올라가다가 자기도 지쳐갖고 그냥 땅바닥에 딱 앉더라고. 청송산이 또 이래요. 또. 이래. 진짜 이래요. 그거 장난 아니니까. 얼마나 미운지 멱살 잡아갖고 요즘 말로 하는 그냥 안발을 넣네 그냥. 죽이고 싶겠다 진짜. 진짜 안발하고 그냥 팔을 확 잡아 돌리려다가. 그런데 걔 얘기가 또 아프더라고. 그렇게 오늘 나오는 놈을 그 당일날 기다리고 있다 잡으러 오냐고. 사실 그놈 입장에서 야속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야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는데. 그래 잡아야지. 나오는 놈 그날 바로 따는 게. 죄졌는데 그럼 어떻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 청송에서 아이고 그 생각이 얼핏 나네. 동네예요, 저는. 요번 주에 사건 사고가 뭐 뽑다 보니까 수십 건이 나와요. 너무 수십 많아요. 건이.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추렸는데 제일 좀 시끌시끌했던 게 제주도. 그 유명 식당 대표를 무참히 살해했던. 이거 아마 청부살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시끌시끌한데 좀 몇 군데 막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뭐 완벽한 전모는 밝혀진 것 같지 않고요. 뭐 조만간 좀 알아봐서 할게요. 이게 보니까 아마 제주도에서 한 그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 상호는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 대표 그분이 좋은 일 엄청 많이 하시고 좋은 말 많이 하셨대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 식당 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성분인데 평이 좋으시대요. 그런 분인데 이분 집에 어떤 놈들이 미리 들어가서 잠입하고 있다가 들어온 분을 둔기로 공격해가지고 살해하고 내뛴 거예요. 뭐 사인이 두부 및 경부 다발성 좌상. 그러니까 이거 뭐 둔기로 마구 휘둘렀다는 얘기인데. 머리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머리 때린 거죠. 둔기로. 이건 살해 의지가 공고한 거예요. 그 아마 이 검거된 놈이 50대 남성인데 또 이 남자의 그 40대 아내 부인도 있었대요. 부인도 공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향 선배 50대 남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3명 전부 다 이제 검거를 했는데. 경찰이 현재 추정하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청부살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청부살인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계획살인이죠. 그럼 얘네가 저기 배 타고 들어갔다며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16일 날 오후 3시 02분과 10분 사이에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D씨의 머리와 목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서 살해한 혐의다 그랬는데 오후 낮에요, 낮. 그러니까 집에 잠깐 쉬러 가신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3시 오후 3시 2분이면 그렇죠. 한참 활동하는 시간대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같은 데 식당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브레이크 타임 그 시간에 잠깐 집으로 가요. 매장하고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뇌지주막하 출혈로 아마 이제 즉 말하면 뇌출혈로 숨졌다는 얘기예요. 막 때렸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그 주택 인근에 있는 CCTV를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요 남자 50대 이 주범이죠. 실행행위 한 놈이죠. 50대 이 남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 16일 날 오후 1시쯤에 오후 1시에 아까 15시경에 발생했잖아요. 13시경에 아무도 없는 주택에 홀로 침입해서 방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브레이크 타임에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 숨어 있었다. 그리고 3시쯤 일을 마치고 귀가한 D씨를 덮쳐서 그 여성분을 덮쳐서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그리고는 15시 10분경에 주택을 빠져나왔다. 나왔고요. 주택 드나드는 과정에서도 CCTV 안 찍히려고 이제 모습은 막 감싸고 막 이런 식으로 감췄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얘가 그 주택 인근에서 택시 잡은 뒤에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택시를 또 타고 계속 갈아타요. 계속.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인근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지 마누라가 차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 타고 도망쳐서 제주항으로 이동한 거예요. 제주항에서 이제 배 탄 겁니다. 어디 완도 가는 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아예 이 공모가 된 거예요. 아내하고 너는 저 동문시장 재래시장에서 기다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라면 이 나쁜 놈은 살해하고 난 다음에 택시 타고 해안도로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한번 택시 타고 저 제주항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동선을 끊기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많이 쓴 거예요. 머리는. 머리 많이 쓴 거죠.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죠. 그러니까 완도 가는 배에다가 차까지 이제 마누라하고 같이 실어가지고 이제 육지로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 저 동선 나중에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15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범행 전날이죠. 범행 전날 새벽에 전남 여수항에서 차를 싣고 배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 거예요. 여수에서 배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로. 갈 때는 완도 쪽으로 또 간 거고. 근데 얘들 이제 그 경찰이 계속 아마 이제 실시간 동선 추적했겠죠. 간 그 동선이 밝혀졌으니까 완도행 배 탄 것까지 나왔으면 완도에서 배에서 내려서 CCTV 잡힐 거 아니에요. 어딜 이동하는 거. 그러면 이동하는 도로 따라가면서 CCTV 계속 동선 파악했겠죠. 그렇게 이제 도주하다가 경찰이 결국은 19일 날 양산으로 왔네요. 경남 양산까지 갔네요. 양산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에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덮친 거죠. 계속 추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주 경찰이 완도 쪽에 협조 요청하고 완도에서 동선 따라가면서 완도 경찰서가 또
뭐 양산까지 양산 경찰도 이런 데로 계속 공조해가지고 아마 CCTV는 조금 반 박자 늦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검거한 거. 양산 경찰이 검거해서 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로 압송이 되죠. 잘 잡았네요. 예, 네, 잘 잡은 겁니다. 잘 잡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그 배우의 이 두 부부 말고 다른 네. 남자가 하나 있다. 네. 요게 이제 아마 그 범행을 한 사람의 선배인가 봐. 네. 실행행위를 한 사람의 선배 그 고향 저 선후배 출신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네. 손봐달라면서 그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 사람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금전적인 관계가 있대요. 이 저 희생자 피해 당하신 분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있어갖고 여러 번 다퉜던 관계다. 하여튼 범행 한 놈은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알려준 비번 알려준 그 공범 그 범인의 선배 요 사람은 아마 이 저 피해자하고 금전 관계가 있고 비번도 알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추정할 수밖에 없네요.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번을 함부로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요놈이 그냥 시켰겠어요? 뭐 줬겠죠. 뭐 돈 주고 저 뭐 이를테면 착수금이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살해 청부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아마 금융계좌 같은 것도 따볼 거예요. 싹 까봐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대가 오고 왔는지 그러면 뭐 청부살인이죠. 아, 잔인하네 이게. 이거 아주 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본 거는 이 사주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난 이거 겁만 주라고 했지. 항상 그래 이제.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나 봐요. 아니 늘 그렇잖아요. 무슨 청부살인 사건 발생하면 검거해오면 꼭 시킨 놈은 난 죽이란 말 절대 안 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한대요. 손 좀 봐달라. 손 좀 봐달라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응?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 저 두 부부하고 이 저 비번 가르쳐준 이 사람하고 살인 사건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분 저 아주 제주 지역 그 유명 식당 대표라고 하는데 이분 굉장히 그 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하셨대요. 그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좋으신 분들은 아유 참. 아이 참 이거 뭐 소외계층 아동들한테도 많이 도와주고 아동센터 뭐 이런 데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나가 말이야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분들을 희생시키고. 요거는 아마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보고 좀 다시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자꾸 청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안 돼요. 중형해야죠. 중형 때려. 이게 청부라는 어떤 범죄 용어가 난무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가장 불안한 세상. 후진국이죠. 범죄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범죄에서는 후진국인데 선진국에서 많아 또. 그래서 이 청부라는 얘기, 이 킬러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굉장히 뒤숭숭해지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꼭 그 재판부에서도 청부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범죄 실행위가 이어지는 거는요.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계획적 범죄 아니겠습니까? 진짜 재판부에서도 이건 선처해주면 안 돼요. 전에 그런 케이스 하나 봤는데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형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이제 빌린 거예요. 누구한테 큰 돈을 형이.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동생한테 손 좀 봐줘라 이렇게 한 거라. 그거 죽이라는 얘기 오게. 네, 그래갖고 죽여갖고 이게 포크레인 업자인데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이제 막 흙 덮어갖고 이렇게 살인을 은폐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형은 뭐라냐? 나는 동생한테 그 사람 혼 좀 내서 내 돈 안 받게만 해줘라. 난 이렇게 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네,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근데 동생도 또 그렇게 진술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진술자으로 어차피 자기는 걸렸으니까. 혼내기만 해달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 말대로 공동정범으로 둘 다 무기징역 때려버렸거든요. 판사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판결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청부나 사주는 용서할 수 없다. 맞아요. 예, 그게 죽이다 하나 의사 관계없이 일단 이거 자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예. 청부자 들어가면 저 때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을 때리는 게 그때 맞습니다. 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예. 그건 잘하신 거예요. 네. 이 청부라는 말 자꾸 우리 사회에서 돌기 시작하면 이거 골 때려요. 예, 안 돼요. 내가 영건영이 미워 죽겠는데 나는 저 얼굴이 훤히 알려져 있으니까 안 돼. 그 내가 몰래 나 아는 사람 시켜갖고 건영이 혼 좀 내줘. 이거 불안해 어떻게 살아?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좀 더 좀 알아보고 자세히 좀 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요거 이슈 두 번째 거 요거 상당히 시끌시끌했어요. 교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시끌시끌했었어요. 2020년 4월 21일 날 2년 전에. 예, 00시 53분경에 네. 76세 할머니의 침착한 목소리가 경찰서 이제 저 전화 신고한 거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경찰이 내가 아들 죽였다는 신고를 한 거예요. 76세 할머니가 내가 아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경찰관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놀래가지고 득달같이 현장에 이제 간 거지. 여기가 이제 할머니 딸 집이었대요. 그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제 아들을 옮겼는데 아침 9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거기서 아들 살인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일관성 있게 내가 죽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검찰도 이 할머니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럼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은 계속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털어놓은 그 살인의 기억을 좀 보자고요. 네. 첫 번째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바닥에 앉아있는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대요. 네. 76세 할머니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아들 머리를 닦는 척하다가 목을 또 졸랐답니다. 76세 할머니가 딱 때려갖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 머리를 수건으로 닦는 척하다가 목을 졸랐다. 아들은 저항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걸 본 뒤에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소주병 파편을 다 치우고 거실 바닥을 닦았다. 요게 이제 살인 과정을 76세 할머니가 이제 진술한 내용이에요. 네. 뭐 약간 뭐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인정하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살인 동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왜 죽였는지. 왜 죽였어요, 그럼 할머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비뚤어진 모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1년 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술만 마셨대요. 그래서 마셨다.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에이씨 아들이 가족한테 피해나 줄 것 같으니까 내 차라리 아들을 죽여버려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들하고 딸이 저 술주정 문제로 다투는 걸 봤대. 그래서 에이씨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들이 맨날 술만 먹고 있으니까 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마침 엄마가 그러던 중에 딸하고 그날따라 아들의 술주정 문제 때문에 막 지각지각 하더라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역시 쟤는 살려두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엄마 무섭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가지고 거꾸로 집어들고 머리를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 졸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그 유일한 목격자는 딸이 있었다며. 딸도 법정에서 오빠가 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판부에서 양심이 있다면 죽고 싶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딸이. 그래서 저항 안 했다는 거야. 그것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과정은 1년의 과정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봅시다. 아들이 173cm예요, 키가. 네, 예.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2kg입니다. 내가 살 빼기 전에 몸무게 102kg. 거구입니다. 거구. 건장한데. 그 아들을 상대로 해서 76세 이 노모가 범행을 했다. 네.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수건으로 힘의 차이가 엄청 나는데 아들의 목을 졸라서 살해할 수 있는지 이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노모가 나이에 비해서 평소에 집안일도 어려움 없이 하고 건강 문제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그때 아들은 만취 상태라 흐물흐물해서 노모가 충분히 범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수도 뭐 그런 의견 뭐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살해 동기도 충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쭉 갔어요. 그런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 그 대법원에서 무죄 났다는 얘기네요.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모가 범행을 재현하지 못하는데 주목을 했대요. 그렇지, 아마 맞아요. 현장 검증 시켰겠죠. 다시 재현하라고 시켰겠죠. 노모는 신고 9시간 뒤에 범행을 재현을 했어요. 재현을 했는데 자신이 털어놓은 그 살해 수법을 그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때리치고 졸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들 목을 한번 졸라보세요 하고 이제 경찰이 시켰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거꾸로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소주병을 내리치면서도 파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파편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하나도 없었대요. 경찰이 깨끗이 치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경찰 신고 이후에 소주병 파편을 치웠다는 노모 진술에 대해서 파편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양상하고 경찰 신고 뒤에 딸과의 통화 등을 고려하면 3, 4분 만에 청소를 끝냈어야지 맞다는 거야. 어렵죠. 근데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고요. 이게 재판부에서 좀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이게 그냥 그대로 기소해서 간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이게 노무한테 그러면 그대로 재현해 보세요 했는데 어떻게 그 목으로 그 수건 그 조그만한 걸 수건이 길이 저 폭을 보니까요 75, 45cm 가로 75. 일반 쓰는 수건이에요. 일반 수건이에요. 집에서 그걸로 이제 목을 졸랐다 그러는데 근데 그 수건을 펴진 수건으로 목을 졸라고 살해하는 거는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라 이게 가능해요. 거기다 교수님 지금 173에 102kg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고. 키는 중키인데 큰 키는 아니고 이러니까 목이 두꺼울 거란 말이에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수건이. 그리고 수건을 꽈다고 칩시다. 정교하게. 그치. 아주 정교하게 가늘게 꽈다면 걸어놓고 당길 수 있어요. 그러나 펴져 있는 75, 45cm의 펴져 있는 수건을 대충 집어갖고 목을 잡고 조르면 조임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나는 왜 그거를 수사 단계에서 너무 놓친 것 같아요. 그 좀 놓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라면 이거 엄청 의심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딸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그걸 딸에 대한 것도 딸의 진술도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요. 뭐 딸은 00시 08분경에 집을 떠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살아 있었다. 00시 08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빠하고 말싸움을 하고 나서부터 집을 떠날 때까지 상황. 그 다음에 집을 떠난 뒤에 어머니하고 전화 횟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대요. 왜 못해?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있더라도 딸은 착오를 자꾸 반복을 한다. 이거 어머니가 한 자백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딸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할머니가 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살해 직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수원으로 떠난 사실을 거론하며 아들의 술주정은 늘 있던 일이지만 딸이 평일 늦은 밤에 애들을 데리고 수원 등에서 자고 온 적은 없었대요 그동안. 그런데 그날만 그렇게 한 거죠. 그날만 또 말다툼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딸하고 이 아들 사이에. 재판부는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만 어머니가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뿐 친척 등에게는 어머니 범행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더라. 왜 안 확인하나 봐요?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지금 범인이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무죄로 나왔으니까 지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네. 어머니가 살해된 건 분명한데, 아니 저 아들이. 네. 근데 어머니가 지금 무죄로 나왔죠. 네. 그럼 피해자는 발생했는데 지금 범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딸도 입건이 안 됐죠. 네. 그거 재판부에서 요거는 딸도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네. 예, 신문 자체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천경찰청에서 다시 이거 갔다가 재수사해야 됩니다. 재수사. 공식적으로 이거 재수사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백하고 내가 했어야 할 때 꼭 조심하라고. 그때가 맞아요.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안 맞습니다. 어른 할머니가 딱 수두병을 뒤로 딱 잡고 머리에 아니 뭐 빡 내리쳤어. 그리고선 딱 수건을 들고 이렇게 해갖고 했고. 아유, 그때 딸은 나갔다는 거 아니요. 그게 말도 안 돼, 나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한번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구독자님들 혹시라도 집에 75, 45cm 수건 일반 있으면 수건이 그게 가로 75 이게 있으면 이걸 대충 손으로 집은 상태에서 목을 하고 그 가능한지 한번 해보시죠. 묵지도 안 돼. 절대 불가능합니다. 묵는 것도 안 돼.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야,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재수사가 개시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아마 하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은연중에 딸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계속.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뭐 지금 그러고 무죄 판결 났는데 이 어머니 이 할머니 반응은 무덤덤하대요. 그냥 덤덤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사람만 근데 이제 제가 염 교수 뭐 잘 아시겠지만 노인성 범죄 특성 있잖아요. 네. 한 번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증거 아니라 증거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안 하잖아요. 그 상주 사이다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증거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딱 했던 거 아니라고 얘기해 버리면 끝까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피해보는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성 범죄의 특성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 할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경찰이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네요. 딸로부터 딸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날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려면 딸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하고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이거 염 교수님 우려하던 상황이에요. 네, 월패드 그죠? 예, 월패드 사건. 자, 뭐 제목은 이렇게 잡았네요. 우리 집 거실은 안전할까? 안전 안 하지. 거실 월패드 해킹범 이거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보안 전문가예요. 네. 항상 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배신감 느끼잖아요.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로 집안을 엿본 해킹범. 이거 진짜 성질나는 일이에요. 이거. 이게 계속 경고가 됐었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 월패드 이거 해킹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참. 30대 남성이랍니다. 이 해킹범이. 이 사람은 정보기술 IT 분야 보안 전문가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는 하나의 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단 네트워크로 있잖아요. 그래서 해커가 중앙 관리 서버만 뚫고 들어가면 그냥 모든 아파트에서 그냥 일상생활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거 다 보는 거야. 다 보고 뭐 문도 열 수 있고 다 하는 거지 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했는데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하고 집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해외 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했어요. 네, 판매하려고. 이가인데 이가. 이놈 정통망법상 이제 유출까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왜 이 새끼 불구속 수사를 하지? 일단은 뭐 판매까지는 안 됐으니까 시도까지만 한 거니까. 네. 이 피해 아파트 세대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망으로 통제하는 데가 40만 4,847가구래요. 우리 집은 여기 껴있질 않으니까. 오래되셔갖고요. 우리 집은 그건 설치도 못하는 데니까 하도 오래 30년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라 우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 만만하게 보고 들어왔다가는 내가 설치한 부비트랩에 걸려서 다리가 잘립니다. 부비트랩.
이 하나의 망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40만 4,847가구.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뚫렸다 봐야지. 네. 돼 있는 데는. 이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만 213개. 사진은 40만 장 이상이랍니다. 이거 돌겠네 정말이고. 뭐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가정주부, 애들, 뭐 남자들 옷 갈아입는 거 그냥 뭐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실에서 저 이뻐서 마누라하고 뽀뽀 한번 하는 거에 다 찍힌 거예요. 다 찍힌 건 지금. 어? 네. 다 지난 11월 해외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 모습이 아마 네, 유출됐나 보네요. 예, 사진하고 영상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거고 수사 착수한 지 1년 만에 건강. 힘들게 잡았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퍼져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는. 네, 네. 그러면 나간 거죠. 네. 그죠? 이미 이 새끼가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안 잡혔으면 엄청나게 자기 방어를 한 거네요. 이 해커가. 이 월패드 자체가 이 거실 벽에 부착돼 갖고 가정 안에서 네. 자기 아파트 오고자 하는 사람들 그 방문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방범 방제 조명 제어 기능까지 있죠. 아주 최첨단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맨날 저 염 교수가 얘기했나? 그 어떤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그만큼의 위험 리스크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예.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계속 지속적으로 교수님 그 공동주택만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 집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하나의 대한민국의 서해 현상으로 보고 이걸 연구하는 이제 연구자 집단, 그러니까 건축학, 뭐 환경학, 주거학 뭐 이런 분들 복합적으로 하는 이 연구자 집단이 있는데 이런 여러 연구자 집단, 학회나 이런 기관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험성에 대해서 이 월패드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아파트 단위로 좀 몇 호 이렇게 누르면 바로 소통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따 엄마 봐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보안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대비가 돼 있냐 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보안.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2021년에 뉴스에도 이 서버 있잖아요, 교수님. 관리실에 가서 월패드 서버를 다 열어봤어요. 일부 단지에 가서 기자들이 열어봤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안 시스템이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돈 들어간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램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소통하는 선만 해놓고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파이어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화벽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 놓고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해킹하지.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요 재연도 했었다고요. 그리고 학회에 계신 교수들도.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 이거 다 뚫린다. 거기다가 이게 통제가 되면요, 교수님 오작동도 시킬 수 있고요, 문도 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가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와, 이게 이가 요놈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있는 638개 아파트 월패들을 중앙 관리하는 서버하고 각 세대 월패들을 차례로 해킹해서 권한을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를 얘 나왔어요. 방송에 나온 애가 얘예요. 얘 기억나요. 얘 나왔었다니까요. 이 범인이. 이야, 얘가 뚫는 거 보여줬다고 그때. 그런 놈이 이지랄한 거야? 네. 그 나도 처음에 이게 기사 보고서 교수님 이게 그때 그 사람 맞아 그랬는데 맞더라고. 얘 저 해킹하고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가 2개나 있다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놈의 해커가. 화이트 해커 했다가 블랙 해커 했다가. 야, 나쁜 놈이에요. 말할 필요 없고. 아 이거 진짜 이런 식의 시스템이면 이 월패드 불안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교수님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한 5, 60만 채가 이 월패드가 달려있대요.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이걸 방화벽을 다시 세팅하고 뭘 하려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아예 할 때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한 아파트에 한 3,000세대가 있는데요. 거기는 뚫렸대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보안 전문 업체에서 가가지고 설득을 했대요. 저희 이거 월패드 다 방화벽 설치해야 되니까 각 세대가 돈 좀 내라. 그랬더니 이제 필요한 사람 낸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은 그 뭐 안 쓰면 되지 뭘 거기다 우리끼리 그냥 편리하게 대화를 하는 돈 건데 20만 원씩 더 내라고 지랄하냐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자기 알몸이 찍히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해?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설치하고 나면. 진짜 맞네. 얘가 그 언론에 보안 전문가로 소개돼가지고 이 새끼가 뭐 중앙 서버 관리 서버 거실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가 막 설명도 하고 그랬던 놈이네. 그랬던 놈이 지가 이런 짓을 한 거네. 그러니까 유혹을 못 벗어났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법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해킹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공동주택 그 해킹 방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국가 예산을 한 50% 대주고 주민들이 50% 무조건 대주고 해가지고 강제로 있잖아요. 다 방화벽 설치하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이 그 월패드 설치하는 아파트에서는 내가 세금 내 가지고 월패드 설치하는 아파트 저 보조 그렇게 얘기하면 해결 안 된다니까. 보조하는 거를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는 그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이 피해는 안 한다고? 이 피해는 발생할 그러면 수밖에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3,000세대인데 젊은 한 3,400세대가 난 이거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집만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2,000세대는 난 뭐 그거 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커들은 또 거기서 또 사진 찍어갖고 돌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는 지금 애매하네. 예, 애매해요 이게. 월패드를 설치하면 엄청 편해요. 안에서 누가 와 방문했는지도 알고 조명도 밖에서 껐다 켰다도 하고 진짜 엄청 최첨단으로 근데 교수님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원룸 같은 데도 다 월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건설된 그러니까 1인 주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뭐 공적 자금 투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사생활이 너무 쉽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그렇죠. 외부 방문자 확인도 할 수 있고 방범도 되고 그다음에 불나는 거 이런 것도 발견해서 방제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것도 제어해서 켰다 껐다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편리한 시스템인 건 분명히 맞는데 맞아요. 이제 문제는 방호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 회피하게 되면 맘 놓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뽑아낸다. 그래서 나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 40만 세대가 피해 세대면 다 뚫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화벽이 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뚫을 때마다 힘들면 이렇게 많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이거를 월패드를 설치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 서버 관리하는 곳이. 원래 이제 아파트를 설치할 때 그 짓는 아파트 시공사 있잖아요. 시공사에서 월패드도 설치하고 보안도 걔네가 다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확인하는 과정이 많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작동은 잘 되는데 보안에 취약한 건 모르잖아요. 그건 뚫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저가나 뭐 거의 그 뭐라 그러죠? 하나만 하는 식으로 이 보안 장치를 한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들이요.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제가 국가에서 월패드 설치한 곳에 우리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보조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안 맞아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자기들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교수님 당시에 그 건설업체다 그 보안 비용까지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 측에다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얘네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진 경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배째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행사 측에다가 이걸 요구를 하잖아요. 하면 시공사한테 돌린대요. 근데 이제 시공사가 또 이제 문을 닫거나 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요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월패드가 지금 편리하지만 좀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시설에는 월패드가 해킹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관심은 스스로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네 번째 이슈가요. 아유 뜸들음하네 그거. 이거 세죠. 네.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네. 아유 제목도 살벌하게 달았어. 제가 이거 뭐 어민숙입니까? 안구적출해 보자. 안구적출. 눈깔 뽑았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50대 여성한테 징역 12년 때렸다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게 12년짜리입니까? 12년짜리 이게 사람 죽인 건데.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든 사이에 네.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 12년 받았다 했는데 네. 그 찌른 부위가 눈인가 봐. 눈을 그러니까 적출했다. 안구 적출됐다고. 적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적출은 아니죠. 찔른 거지. 찔른 건가요? 적출했다면 눈을 뽑아냈다는 얘긴데 이 제목을 기자가 너무 살벌하게 달았어요. 그런 거네. 이게 이제 이 여성이 여성인 같은데 지난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날이요? 그 06시경에 내연남 67세 내연남이네요. 나이 차가 67세 먹은 사람도 나이가 많이 차이 나네. 67세 내연남의 집에서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잠들어 있는 그 내연남의 오른쪽 눈, 그 다음에 가슴, 아이고,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죽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눈만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공격을 막 찔렀네. 했네요. 가슴, 목 막 찌르는 과정에서 찔른 거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찌르니까 잠에서 깼겠지. 아프니까. 그 잠에서 깬 이 남성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제 그 미수에 그쳤는데,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행 직후에 이 여성은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를 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모두 찌른 거구만 먼저. 아유 참.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거 저 제목처럼 무슨 안구를 적출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일부러 눈을 도려냈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에요. 누워서 잠자는 사람을 막 찌른 거예요, 그냥. 기사가 잘못됐네요. 이게 기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대요. 그런데 지난 6월쯤에 직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했던 모양이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여자한테. 비가 간부였나 보네. 회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격분했어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한 거고요. 그 바람에 마구 찔르는 바람에 전치 8주 났고요. 많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찔렀으니까 당연히 찔린 눈은 드러내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로 안구 적출을 한 거죠. 아유. 안구 적출하고 폐손상이 돼가지고 가슴 부위 찔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구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당연히 영구장애죠. 한쪽 눈 멀어버렸으니까. 근데 뭐 이 여자는 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거 안 받아들여줬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흉기의 종류하고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그렇죠. 마구 찔러서 이건 이거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일이죠. 고의가 아닐까요? 미필적 무슨 그냥 양보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필적 고의나 그냥 고의나 고의는 고의니까요. 인정된다면서 근데 뭐 남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뭐 이렇게 변명했다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잠자고 있는 사람 찔렀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67세 이 남성, 51세의 여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67세, 16년 차이 나는데 아마 직장에서 두 사람이 간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나니까 남자가 부담 느껴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 남자 집에 가서 잤어. 이제 잠잔 거야 남자가. 잠잘 때 그냥 칼로 얼굴을 그러니까 요 안면 부위 마구 찌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오른쪽 눈을 찌르는 바람에 이제 눈을 적출해야 되는 그런. 그러면 교수님 내연남이라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기혼자인데 그렇죠, 남편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왜 그런 남자 집에는 부인인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러 갈 수는. 남자 쪽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연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내연남이라는 거니까 이 여성도 남편이 있는 거죠.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아주 근데 이게 왜 징역 12년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뭐 안구 손상하고 폐손상, 살인미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살인미수 그다음에 중상해를 입었잖아. 살인미수.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살해야 할 상인데. 근데 뭐 공탁이나 뭐 걸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추정해 보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나와요. 야, 그런데 참 내연 관계 잘 가져야 되겠네요. 난 그거 가지면 안 되죠, 교수님. 내연 관계를 잘 가지고. 아니
내연 관계 이런 여자하고 내인 관계 가져가지고 속된 말로 눈깔 빠지고. 그래도 안 돌아가셨으면 다행이에요. 피해자가. 그나마 그래도 맞습니다. 이분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잘못 맞아서 목 같은데 정확하게 급소 같은데 찔렸으면 이 사람 사망했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 이 여성분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 고유정이 못지않은 여자입니다. 살벌하네요. 저 반성 많이 하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슈는 지랄 같은 거 한 네 건에 너무 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요. 여기까지 잘. 나 월패드 이거 들으니까 화딱지나네. 예, 그건 좌우적 고민해 보셔요, 교수님.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슈는 뭐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